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한 60대 여자입니다. 60대면 요즘 젊은 나이로 친다는데 결혼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하니 조금 놀랐죠? 제 사연이 참 특이하고 독특해서 아마 많이 재밌을 거예요. 그럼 제가 결혼 세 번을 어떻게, 왜 했는지, 살면서 가장 쇼킹한 사건은 뭐가 있는지 재밌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 거듭하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20대 중반의 중매로 만난 남자와 했습니다. 그이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집안도 엄청난 땅 부자여서 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이가 평범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하며 만났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줘서 짧은 연애를 하고 청혼을 해줬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임신을 조금 늦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임신을 늦춘 건 아니었고 신혼생활을 오래 하라는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남편과 단둘이 살다가 뒤늦게 딸아이를 낳게 되면서 새 식구가 돼 단란하게 살았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사업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딸을 육아하고 살림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집안이 좋은 남편 덕분에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집안을 돌보는 주부로만 최선을 다하면 됐답니다. 그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제 인생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대형 사고를 당하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 건설과 연관이 있었는데 공사장을 방문한 날 임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승강기를 이어주는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땅으로 뚝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과 여러 관계자들이 공사장 승강기를 타고 있었는데 모두 크게 다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딸아이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니 어린 마음에 자기도 하늘나라에 가겠다며 훌쩍거리며 울더군요. 전 그 순간 세상 떠난 남편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주고 그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시댁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제 남편의 재산만 해도 엄청 많았답니다. 시아버지가 결혼할 때 주신 땅이 있었는데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딸과 둘이 살게 되면서 그 땅을 처분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세입자들의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제 첫 남편 이야기를 꺼내보니 제가 정말 엄청난 호사를 누리게 된 것 같네요. 세월이 5년 정도 지나자 제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사귀고 있는 남자를 소개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데 인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 만나게 된 남자가 워낙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고민 끝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혜경아, 엄마가 만나는 분이야. 많이 놀랐니? 엄마,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맨날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엄마 마음을 훔친 도둑 아저씨라는 거네? 도둑 아저씨 반가워요. 딸아이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분위기를 유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혜경아. 엄마 닮아서 무척 예쁘구나.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있니? 그러자 제 딸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보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사춘기 나이인 딸아이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재혼을 해도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식을 따로 한 건 아니고 두 집안이 한 집안으로 합쳤죠. 남편에겐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 전 몇 번 봤을 땐 평범하게 보여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녀와 남편 부자가 한 집에 살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의붓 아들과 제 딸이 싸움이 났답니다. 둘 다 눈에 레이저를 쏘며 주먹 다짐을 하기 전 상황까지 갔어요. 저와 남편은 큰 소리에 뛰어나와 아들과 딸을 떨어뜨리고 말렸습니다. 딸에게 싸운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 녀석이 딸의 지갑에 손을 대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용돈을 훨씬 많이 받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남편과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돈을 훔쳐서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불량한 친구들에게 상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하던지 가슴이 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아들이 가엾고 안타깝게 보였죠. 비록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제가 이를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불량 학생들이 돈을 상납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오랫동안 당해왔다고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며 얼토당토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성광이 어머님, 성광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동급생들을 때리기도 한다고요. 안 그래도 피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알린 상황이라 곧 연락드릴 생각이었어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말이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성광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애들을 괴롭히다뇨.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선을 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광이 새어머니시죠? 전에 계시던 어머님은 이 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광이 아버님 모르게 피해자 학생들 부모를 찾아가서 일일이 사과하고 합의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성광이는 학교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문제아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전처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성광이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그이는 크게 놀라며 그동안 밖에서 바쁘게 일만 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책망하더니 아들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며 매를 들었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내리치며 다시 못된 짓을 하면 쫓아내겠다고 경고했어요. 아들은 남편의 훈육 덕분에 악행을 멈췄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갈 성적이 되지 않아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됐답니다. 제가 재수학원을 끊어줬는데 저 몰래 학원을 환불하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기도 했고 남편이 용돈을 끊어버리자 집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서 유흥비로 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인이 된 아들에게 계속 매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혼을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해봤죠. 하지만 아들 녀석의 엇나간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사고로 십자인대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면제가 나온 터라 군대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2번 바뀌었을 때 제 딸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아들은 여전히 철없이 놀고 먹는 백수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직 어린 나이니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사고만 치지 않게 다독이자고 했답니다. 여보, 그 성광이한테 뭘 시키지 말자. 그냥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지내기만 바라자고. 그것만 해도 큰 발전 아니겠어? 아휴,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어. 전처한테 아들 교육을 다 맡겼는데 그게 큰 잘못이었던 거야. 이제 와서 과거 탓하지 말고 앞만 보자고. 성광이가 마음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잘 교육하잔 말이야. 머리 다 큰 놈이 우리 말을 듣겠어?
매를 들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말이야. 저 녀석 독립시켜버릴까? 그게 낫지 않겠어? 여보, 그랬다간 더 심하게 망가질 거야.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나 성광이 엄마야.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아. 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딸아이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취를 하게 돼 아들과 마찰을 빚을 일이 없었네요.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는 동안 제 딸 혜경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까지 했답니다. 나이 31살에 이 모든 걸 다 해내니 엄마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딸 걱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들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했고 뚜렷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아들은 몰래 사채를 써서 유흥비로 쓰더군요.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대신 갚아줬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봐도 남편이 회유하며 보듬어줘도 아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날 잡고 제대로 혼쭐을 내는데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이 욕을 좀 먹고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길 바랬으니까요.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 오후까지 자고 있는 걸 깨웠습니다. 야 임마, 일어나봐. 오늘 제대로 대화 좀 해보자.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뭐야 아빠. 나 졸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잠 잘 못 잤다고. 잔소리 하려거든 나중에 해.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이놈의 자식이 애비가 말하는데 귀를 막고 있어. 안 되겠다. 너 오늘 매 좀 맞아야겠어. 그이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누워있는 아들의 엉덩이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남편을 올려다보고 씩 웃더군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로 나 때리려고? 내 나이 33이야. 매 맞을 나이는 지났다고. 나이만 처먹었지 정신연령은 아직도 중학교 사춘기생이잖아. 이 게으르고 나태한 멍청한 놈아. 네가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돼지게 맞아봐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빠 그러다 다쳐. 나이 먹고 아들 때리려다가 도리어 처맞는 수가 있단 말이야. 뭐야? 이 녀석이 정말. 남편이 분통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아들이 남편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더군요. 그이는 바닥에 머리를 찍고 말았어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남편의 머리를 만지며 괜찮은지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저 자식이 이젠 하다하다 애비를 때리네. 너 나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나가서 멋대로 하고 살아. 아들은 자기가 한 짓에 놀라기도 했고 화도 심하게 난 상태였어요.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말하더군요. 그래, 나갈게. 나도 더는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에서 안 살아. 내가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오늘로써 아빠랑 끝이야. 아들 자리 반납하고 나가겠다고. 저놈이. 너 내 눈에 다시 띄면 진짜 요절내고 말겠어. 아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고 남편은 아주 잘됐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밖에서 몰래 만나 돈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고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아무에게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답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겼나 해서 남편을 설득해 선광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자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위기가 생겼어요.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더니 이튿날 경찰이 연락을 줬어요. 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 저희와 연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사는 위치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단단히 화가 나서 진짜로 저희 부부와 인연을 끊으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밥벌이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을 내려놨답니다. 아들은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큰 병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부쩍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그게 암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폐암 말기라는 의사 이야기를 듣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남편도 놀라긴 했지만 의사의 길고 긴 소견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내려놨는지 허무한 표정을 지으며 병원에서 나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다고 해서 진통제와 몇 가지 약만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보살피려고 24시간 동안 남편 옆을 지켜줬어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서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이가 편히 쉬게 해주고 약을 챙겨줘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개월 정도 앓다가 눈을 감았어요. 저는 딸에게 연락해 장례를 준비했고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아 남편의 장례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번째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됐죠. 제가 결혼한 남자들은 왜 이렇게 불운하게 세상을 떠나는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제가 악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딸아이는 어느새 손자까지 낳게 됐고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됐어요. 혜경이가 잘 사는 것만 바라고 원하며 늙어가는 것도 남은 인생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2번이나 해봤고 부자로 잘 살아왔으니 더는 욕심부리지 않기로 한 거죠. 그렇게 2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에 아들 선광이가 찾아왔어요. 피죽도 못 먹은 몰골과 삐쩍 고른 몸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혼을 내는 걸 잊어버리고 안쓰러운 아들의 얼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산 거야? 이 엄마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네 아버지는 너 오기만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건 알고 있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얼마 전 호적등본 뗐는데 아빠가 사망자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불효자는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난 너 미워. 아주 많이 미워.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니 다 이해해 줄 거야. 사실 아들이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냐고 물었더니 사채업자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사기를 당해서 가진 돈을 몽땅 날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쉽게 번 돈이니 그건 그만 잊으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깨끗한 돈을 벌라고 일러줬죠. 성광아, 그 엄마 상가에 자리 하나 비는데 거기서 장사 한번 해볼래? 너도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으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정말요? 엄마가 기회 주신다면요, 전 너무 좋죠. 그렇다니 다행이다. 난 네가 일하기 싫다고 돈만 달라고 할까봐 잠시 두려웠다. 저 이제 안 그래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인생 제대로 못 살다 보니 깨우친 게 있어요. 돈은 땀을 흘려 벌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아들이 과거에 사고도 많이 치고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걸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걸 보게 되니 하늘에 있는 남편이 뿌듯하게 내려다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제 건물에 아들이 일할 식당을 하나 차려줬습니다. 성광이가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하나 오픈했답니다.
아들은 알바생을 쓰지 않고 혼자 닭을 튀기며 일했어요. 청소도 매일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배달 손님도 많았고 홀에도 손님이 많아 아들이 이제야 사람 굿이라고 사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어느 정도 되자 알바생 몇 명을 고용하더니 카운터를 지키거나 자리를 비우고 놀러 나가더라고요. 예전으로 돌아갔나 싶어서 아들을 불러 앉히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성광아, 너 일 안 하니? 초반엔 열심히 하더니 벌써 실증 난 거야? 아이, 엄마, 장사는 몸을 많이 쓴다고 다가 아니에요.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요. 알바생 넷을 잘 교육해서 가게 돌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요즘 술 먹니? 그리고 도박이나 그런 거 하는 거야? 너 사채업자로 일했다고 했을 때 도박도 했다고 했잖아. 내가 요즘 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아, 진짜 걱정도 팔자네.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엄마 건강은 어때요? 내 건강? 갑자기 그건 왜 묻니? 나 참, 아들이 엄마 건강 걱정하는 게 문제 있어요? 아픈 데 있으면 이 아들이 고쳐주려고 그러죠. 난 짱짱하다. 아직 젊은 거 안 보이니? 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마음 잡아라. 나 마음 잡은 지 오래예요. 지금 다른 사업 계획하고 있어서 치킨집 자주 비우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골프 사업 한다는데 저도 투자 좀 하면 어떨까요? 한 30억 주시면 떼돈 벌 수 있다고요. 아들의 눈을 보아하니 또 헛바람이 든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니, 원래도 지금 모습이었는데 저를 속이려고 집에 돌아와서 초반에 열심히 사는 척 한 거일 수도 있었죠. 여하튼 아들에게 그런 큰 돈을 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 절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채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말하더군요. 엄마, 이 아들 못 믿어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큰 기회가 와서 부탁하는 건데 한번 믿고 빌려줘요. 내가 나중에 제대로 대박 터뜨리면 2배로 돌려줄게요. 안 된다. 난 내 돈을 미리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아빠 옆으로 가면 그때 가져가라. 그 전엔 절대 돈 못 준다. 가서 치킨집이나 열심히 운영해. 엄마도 아빠랑 똑같네요. 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게 판박이라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들은 여전히 말하는 게 사춘기 소년 같았습니다. 아들의 치킨집은 알바생들이 열심히 해준 덕에 잘 돌아갔는데 아들이 벌어들이는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로 수익을 거의 다 쓰고 있는 실정이니 거의 남는 게 없었답니다.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말을 해봐야 들을 리가 없으니 적당히 잔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던 아들이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됐어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날이 덜어 있어 며칠 안 들어오는 건가 싶었는데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들에게서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몇 달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붙여주세요. 뭐야? 너 지금 여행 가겠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치킨집은 계속 손 놓고 있을 거야? 이번에만 눈 감아줘요. 나 지금 공항인데 몇 달 쉬고 올게요. 다녀오면 진짜 제대로 일하면서 살게요. 부탁해요, 엄마. 여보세요? 성광아, 여보세요? 아들은 급하게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매번 속지만 이번에도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여행 비용으로 쓰라고 목돈을 입금시켜줬네요. 석 달 뒤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초췌하고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광이, 너 어디 오지에 다녀왔니? 왜 이렇게 고생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제가 여행한 곳이 아프리카거든요.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왔어요. 엄마,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게요.
맨날 거짓말하는 너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만 이번에도 속아줄게. 이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널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쩌겠냐. 그래야 나중에 네 아빠 만나면 덜 미안할 거 아니냐. 엄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세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 아들이 효도 제대로 할 기회를 달란 말이에요. 어느 천년에. 이젠 제발 나태하게 지내지 말고 근면성실하게 좀 살아줘라. 그래야 이 엄마가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테니까. 아들은 여행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또다시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저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변화한 아들이 다행스러워서 기분 좋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더 흐르자 아들은 진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치킨집 알바생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모든 일을 했죠. 또 저에게 용돈까지 줬답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었죠. 저는 아들이 준 돈을 쓰지 않고 서랍에 고이 모셔뒀네요. 저도 아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며 건물을 자주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아들 일을 돕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쳤고 전에는 못 보던 사람을 보기도 했어요. 특히 새벽마다 저희 건물 앞을 청소해주는 환경미화원 아저씨와 많이 친해졌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청소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자주 건강음료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홍삼입니까? 매번 얻어맞기만 해서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앞으로도 저희 건물 앞을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뇌물이에요. 잘 부탁드린다는 뇌물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늘 고마운 존재니까. 받아주세요. 저기 사장님, 괜찮으시면 나중에 제가 밥을 사도 괜찮을까요? 우리 친구 같은 사이니까 밥 같이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요. 좋아요. 조만간 같이 밥 한번 먹어요. 그래서 저와 환경미화원은 며칠 뒤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복을 입고 나온 그는 근사하고 꽤 멋져 보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봤답니다. 사장님, 접니다. 못 알아보셨죠? 어머, 미화원님. 진짜 몰라 뵀어요. 그렇게 양복 입으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거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맞춰 입은 양복인데 몇 년 만에 입어보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자, 그럼 주문하실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시키세요. 저는 적당한 가격의 음식을 주문했고 식사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마음도 편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미화원 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같이 있는 내내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헤어지려는데 그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절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 좋아해도 됩니까? 네? 미화원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을 여자로 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장님을 짝사랑해왔습니다. 건물 관리자한테 듣기로 사장님도 혼자라고 들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장님과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2번의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 모두 저 세상에 갔어요. 누군가 또 저를 만나서 큰일 당할까봐 무서워서 남자 만나는 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미화원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 새벽에 외출하는 걸 그만하기로 했죠. 그런데
저도 참 웃기는 여자 같습니다. 매일 환경미화원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잠을 자도 꿈을 꼭 그 사람의 꿈을 꿨어요. 60대 나이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정신 차리려고 제 뺨을 스스로 때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만두는 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님이 제 건물을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새벽에 나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전하게 되면서 애인 사이가 됐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나눴네요.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A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죽어도 제 남편으로 죽고 싶다며 남은 생을 저에게 다 바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더군요. 저는 안 된다고 계속 밀어내봤지만 어느새 그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약속했답니다. 얼마 뒤 딸과 아들을 불러 제가 사귀고 있는 애인 이야기를 꺼냈고 재혼 생각까지 있다고 전했어요. 딸아이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노년의 사랑을 만끽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생각이 달랐어요. 전 남편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요. 환경미화원? 그거 내가 보니까 엄마 재력 보고 들러붙은 거예요. 내가 망나니로 살아봐서 잘 아는데 그렇게 순진한 얼굴로 엄마 꼬셔놓고 나중에는 엄마 재산 죄다 빼돌릴 거라고요. 아이 성광아, 이 엄마가 그런 사람을 만나겠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네 아빠도 봐라.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니? 나도 아는데 환경미화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 작전 세우고 엄마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혜경아, 너도 마냥 좋다고 하지 말고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봐. 아들이 제 애인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저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말에 제 딸아이는 시원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오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빠 같은 줄 알아? 순수하게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콧바뜨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 엄마, 오빠 말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재혼해. 그러자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딸이 저희 집에서 나가자 아들 녀석이 묻고 싶은 게 있다며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재혼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전에 유산 주시면 어떨까요? 괜히 의심하지 않고 지내려면 그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 그동안 열심히 산 거 아시잖아요. 이제 유산 내줘도 괜찮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유산? 성광아, 그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나 죽고 나서야 가져가라고. 때가 되면 줄 테니까 제발 유산 소리 좀 그만해라. 아니, 나는 그분한테 다 뺏길까 봐 그러죠. 막말로 사랑에 빠지면 뭔들 못 주겠냐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직도 이 엄마를 잘 모르네. 얘 성광아, 이 엄마는 누구한테도 내 돈 줘본 적이 없어. 세상을 떠난 네 아빠한테도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그만하고 그만 나가봐. 엄마, 저는 엄마가 재혼해도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일 모레 엄마 애인 데리고 올 테니까 정중하게 대해주렴. 알았지? 일단 사람이 어떤지 보고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아는 거 아시죠?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해 줄게요. 됐다, 됐어. 그만 나가봐라. 아들은 성실하게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돈 욕심이 있어 제 유산을 호시탐탐하고 있었답니다. 한두 번 그랬으면 화가 날 텐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틀 뒤 아들과 딸이 기다리는 제 집에 애인을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A는 먼저 제 딸을 보더니 감탄하더군요. 이야, 이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엄청 미인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복만이라고 해요. 환경미화원입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랑 달달하게 연애 중인 것도 모자라 재혼까지 하신다고요? 그럼 저희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럼요. 내가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될 이 사람을 이 세상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A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이어서 제 아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몸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더군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고 뚫어져라 아들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았답니다. 이에 아들은 제 애인 얼굴에 손바닥을 허이허이 저으며 정신이 나간 건지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애인의 주먹이 순식간에 아들 얼굴에 꽂혔습니다. 퍽 소리가 크게 나면서 아들은 거실 바닥에 대자로 쓰러졌어요. 저와 딸은 놀란 얼굴로 왜 그러냐고 묻자 그이가 숨을 거칠게 쉬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 나 기억 안 나냐? 2년 전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하나 친 적 있지?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봐요, 난 아저씨 처음 본다고요. 아니, 분명히 너야. 네가 뺑소니로 한 사람 치고 달아났어. 증거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저는 애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잠시 후 아들 녀석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에이씨, 증거가 있었나? 분명 차도 폐차하고 남긴 거 하나 없는데. 뭐 당신 유가족이라도 되는 거요? 내가 친 사람 식구예요? 뭐? 유가족? 야 임마, 네가 사고 낸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럼 넌 여태 사고 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있던 거냐? 들어보니 이놈 쓰레기보다 더한 악마네. 뭐야? 그럼 아저씨가 내 차에 치인 사람이라고요? 그럼 아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와, 그럼 다행이네. 아저씨 사진 멀쩡한 거 보니까 별일 없던 거네. 맞죠? 다행? 난 그 1년을 병원에서 누워 지냈어. 이 개자식아. 네 놈 때문에 2년 동안 누워서 오줌 똥 싸면서 지냈다고? 어르신, 그래도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그땐 제가 너무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어르신이 잘못됐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요. 어르신, 저랑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한 집에 살게 됐나 봅니다. 우리 좋게 대화 나누고 화해합시다. 자, 악수해요. 뭐? 화해? 납작 엎드려서 용서비라도 모자랄 판에 악수 한번 하고 끝내자고? 그리고 네가 당황해서 도망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는 인도를 청소하고 있는 나를 차로 덮쳤고 차에서 내려 나한테 걸어왔어. 그리고 기득거리며 웃다가 재수없다고 침 뱉고 갔지, 이 자식아. 네가 내 옷에 뱉은 그 침이 국과수에 보관 중이야. 넌 딱 걸렸어. 남의 인생 박살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한 모양인데 다 틀렸다고, 이놈아. 하늘이 도우려고 날 여기로 데려온 모양이야. 네 놈은 이제 끝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아들이 2년 전 3개월을 여행 다녀온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시기와 뺑소니 사고 시기가 맞물리더라고요. 아들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초췌하고 삐쩍 골아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인 제 애인을 사고로 크게 다치게 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운전자가 애인의 옷에 뱉은 침을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이런 짓을 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애인이 피해자라는 것에 2차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애인의 몸은 지금은 괜찮지만 당시만 해도 수술을 3번이나 했고 생사를 오갔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간병인이 떠먹여주는 죽만 먹으면서
환자로 1년을 지냈답니다. 이윽고 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들놈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더군요. 어르신,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용서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 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이 사고 한번 친 걸 봐주세요.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살자고요. 우리 좋게 좋게 대화로 풀고 넘어가자고요. 이놈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사고당한 게 그렇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냐? 내가 살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야? 그리고 방금 나더러 아버지라고 했냐? 야!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너 같은 뺑소니범을 아들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 2년 동안 자기도 힘들었다며 신고만은 피해달라고 하더군요. 애인은 저를 보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에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줬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이 녀석은 벌 받아야 해요. 사람 그렇게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살다니. 성광이 넌 정말 무서운 애다. 이런 놈을 내가 다시 받아준 게 원통스럽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 위에 포용하고 보듬어 주려고 했지만 더는 안 되겠다. 인간 되길 글러먹은 놈이니 이제 나와도 연 끊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 버리겠다고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인연을 끊자뇨.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뉘우치면서 살 테니까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니,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사람을 죽을 지경에 만들고 도망친 놈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그러자 아들놈이 벌떡 일어나 제 애인을 밀어서 넘어뜨리더니 핸드폰을 빼앗았고 저와 딸에게도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더군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내놔! 둘 다 핸드폰 내놓으란 말이야! 성광이 너 제정신 아니구나. 엄마 핸드폰 가져가려면 두들겨 패서 가져가라. 이 노친네가 착각을 많이 하네. 내가 니년 때리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았냐? 내가 이 집에 붙어있는 이유가 진짜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아니, 당신이 가진 돈을 물려받으려고 버티고 있던 거라고. 아들놈은 제 뺨을 갈기더니 핸드폰을 빼앗았고 딸에게도 손찌검을 하며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씩씩대며 중얼거리더군요. 아이 진짜 못 갔네. 유산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척 연기 겁나게 했는데 이게 다 뭐야. 헛짓거리만 했잖아. 30억만 받아가려고 그 지랄 떨었는데 말이야. 아우씨 존나 열받네. 야 이년아, 더러워서 네 돈 안 먹는다. 죽을 때 보따리에 싸서 가져가라. 그럼 난 이만 간다. 니들 복수하러 돌아올 거야. 알겠냐? 어이 어르신, 그깟 뺑소니 한번 친 거가 저 유난 그렇게 떨어. 당신 때문에 다 망했잖아 이씨.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세게 뺑소니 쳐줄게. 그땐 숨이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청소할 때 뒤통수 잘 보면서 일해라. 그럼 진짜 간다 이 목 같은 것들아. 폐륜적인 말을 내뱉은 아들이 핸드폰 세대를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제 애인이 현관 밖을 나가 아들의 두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곤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세요. 여기 뺑소니범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사람 배대기 친 범죄자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나이 놓친네야. 너 때문에 유산도 못 받는데 잡혀가라고? 너 여기서 돼지고 싶은 거냐? 오냐,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들이 한 발을 높이 들더니 애인의 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발로 차는 소리와 애인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죠. 그러자 아파트 복도의 현관문이 약속한 것처럼 모두 열리더니 집안에서 도움을 주려고 이웃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못하게 막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다 같이 아들의 팔다리를 잡고 제압했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아들의 눈은 공포에 서려 있었어요. 저에게 도망가게 해달라고 입을 열더군요. 엄마, 아까 미안했어요. 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행동한 거야. 지금이라도 좀 보내줘요. 이 사람들한테 그만 좀 잡고 늘어지라고 하란 말이야.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숨 막히는 곳은 질색이라고. 성광아, 너를 진작에 잘라내고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다시 받아줬는지 모르겠다.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도 날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그럼 감옥에 가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봐. 요즘 법이 강화돼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징역 오래 살 거야. 아이씨, 안 돼. 엄마, 어르신, 내 동생 혜경아. 제발 나 좀 놔줘. 이 개 같은 것들. 내가 나중에 니들한테 복수하러 오겠어. 뒤통수들 조심해라. 결국 아들은 본성을 드러내며 복수하겠다고 으르렁거리더군요. 경찰이 아파트 복도로 와서 저희 식구들을 공격한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 경찰서로 끌려갔고 애인의 말을 듣고 DNA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아들이 뺑소니범이 맞았답니다. 형사들은 여죄가 더 있을 거라 의심하고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했어요. 아들의 방에 컴퓨터와 노트북 모두 증거물로 가져갔는데 이튿날 아주 무서운 죄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어서 저를 보내버리려고 인터넷으로 많은 걸 검색했다네요. 60대 노인 위장 죽음, 한 방에 사람 보내는 법, 의문사 등등 무시무시한 검색어가 난무했답니다. 또 아들의 방에서 뭔지 모를 약물이 나와서 국과서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동물들을 안락사시킬 때 쓰는 주사액이라고 하더군요. 아들놈은 그걸 저에게 투여해 해친 다음 유산을 물려받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야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게 됐고 애인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네요. 아들은 얼마 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서게 됐는데 뺑소니죄와 범죄 미수죄로 아주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답니다. 아들의 마지막 눈빛을 봤을 땐 정말 무서운 악마 같았어요. 그 눈을 보니 아들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애인은 재혼해서 한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남편인 그이는 여전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은퇴인데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공기 좋은 시골로 가서 노후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딸아이는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멘탈이 강한 아이여서 다 잊어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상 제 3번 결혼한 이야기와 반전을 거듭하는 아들의 무서움을 모두 다 써봤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